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한결의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401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네, 활동가 엄재희입니다. 이정일입니다. 네. 예, 저희 민원연이 어제 400화 특집을 내놨는데요. 사실은 400화 특집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갑자기 새로운 손님들이 저희 미탈 방에 확 늘어났는데요. 확이라고 말하면 좀 민망해요. 좀 늘어났는데요. 그분들은 어디서 오셨냐? 새날에서 저희 광고를 해주셔가지고 듣고 오셨다고 합니다. 자, 광고를 왜 우리가 했는지는 이정일 PD가 좀 설명을 해보시죠. 저희가 뭐 돈 들여서 한 건 아니고요. 네네. 모 회원께서 네. 우리 하는 게 다른 사람들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네네. 안타까워하시며 내가 팟캐스트에 광고를 할 테니 광고를 좀 제작을 해달라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녹음을 새로 했습니다. 하고 알고 보니 새날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가. 전혀 몰랐어요. 어디를 내보낸다는 건지. 그래서 광고를 우리 돈으로 우리가 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광고를 하려면 또 광고를 줄 단체, 그러니까 단체가 아니고 매체를 또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아무도 우리 광고를 기다리진 않지만 우리 나름대로는 또 누구한테 돈을 줘야 되나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너무 복잡해. 마음이 심란하고 그래서 뭐 광고까지 해야 되나 싶어서 그러면은 그냥 회원님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 회원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이제 무슨 그 생일날 치킨을 보내주시는 그런 회원이 있는 것처럼 이분은 그런 후원을 광고 후원을 해주고 싶으신가 보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럼 광고를 하나 만들어 드리자 해서 그 슈퍼맨 버전 그거를 다시 이제 고쳐가지고 네네 그걸 해가지고 이제 다시 보낸 거예요. 봉 씨가 너무 귀엽게 잘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했는데 나는 광고만 나갈 줄 알았는데 새날에서요. 멘트를 되게 길게 해주셨어요. 네, 너무 성의 있게 저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의 안경이 예쁘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처장님을 아마 곧 초대하지 않을까 새날에. 네, 그래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어디든지 부르면 가려고 노력하는. 저는 처음에 회원님께서 새날하고 뭐 다른 팟캐스트에 광고를 하겠다고 하셨을 때 새날에 광고를 할 수 있을까? 인기도 많고 순위도 높고 그래서, 그래서 비쌀 텐데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세상에 멘트를 이렇게 길게 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아무튼 새날에서 저희 이야기를 해주신 그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반성을 하며 저는 늘 이게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 우리가 정말 더 잘해주기를 바라는 또 후원해 주시려는 그 마음에 맞춰서 저희는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거듭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새날에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앞으로 저희 댓글방에서도 좋은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왜 엄마는 언론을 바꿔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하고요. 종편에서 막말하는 사람들도 퇴출시키고요. 좋은 보도에 상을 줘서 좋은 언론들이 더 많아지게 해준대요. 걔네 엄마 짱이지? 그거 아빠도 하는 건데? 아빠도 민원연 후원해? 아빠는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를 듣잖아.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팟캐스트 미디어 탈곡기를 듣고 민원연도 후원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미디어 스크랩 저희 시작해 볼게요. 먼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있는데요. 일단 TVN과 XTVN, OTVN 등에서 방영된 짠내 투어라는 방송이 있었대요. 근데 이 짠내 투어에서 남녀 출연자들이 식사를 하면서 잔을 비운 남성 진행자 5명에게 여성 진행자가 마음에 드는 남성을 골라서 술을 따르게 하는 장면을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통심의위에서 해당 장면이 방송사 자체 심의 때 지적까지 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어떻게 내부 심의에서도 지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방송에 송출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제작진의 성평등 감수성 부재를 드러낸 것이다라고 하면서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방통심의는 청소년 보호시간대 방영 여부, 해당 채널의 과거 제재 내역 등을 고려해서 과거 유사한 사안의 제재 내역이 있고 청소년 시간대에 방송을 내보낸 XTVN에는요.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고 TVN과 OTVN에는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고 합니다. 되게 진짜 중징계 때렸네. 되게 세게 맞았네요. 네네. 그래서 방통심의가 이제 그나마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양성평등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는 좀 세게 하려나라는 생각. 이 상황에서 네. 저는 기억이 나는 게 네. TV조선에서 요정이 한류다.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좀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대가 됩니다. 네. 성평등 감수성 부재를 드러내는 건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늘 좀 알고 계셔야 될 텐데 말입니다. 그거 중중에 나오면 내가 인정하지. 인정합니다. 이제 조금 감수성이 올라갔네. 그러면서. TV조선 법전전에 나오면 저는 인정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미디어 스크랩은 이거 한 가지로만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제이 씨랑 같이 신문 모니터 이야기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나온 신문 모니터 보고서 중에서 2개를 가져왔는데요.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 모니터 시작할게요. 민원년 신문 모니터. 중앙일보는 일본 신문 사냐? 엄청 개 진지한데? 진지한 음악을 깔아주시죠. 진지한 음악이 뭔데? 원하는 게 뭔데? 그 PD님이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능력을 믿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어제 연이어서 지금 우리 언론이 그러니까 강제징용 관련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시비 거는 그런 보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어제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중앙일보가 대단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먼저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 봅시다. 일단 이 사안 자체는 어제 충분히 우리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시죠. 지난달 30일 대법원에서 이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기업에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제 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13년 만에.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거듭 얘기하는 바 일단은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지적해야 될 것이 있지만은 이 사법농단 사태에서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게 이 사건을 잘 합리적으로 해라라는 식의 이상한 메시지를 주었고 그리고 사법부는 엄청나게 쫄아서 이게 그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함께 상고법원 만들려고 논의를 하면서 이 사안을 의도적으로 계속 미뤄와서 판결을 6년이나 미뤄왔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 분명하게 드러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안에 있어서 우리가 또 어제 이야기한 로펌, 대형 로펌 김앤장의 문제가 있었고요. 이게 여기서 이제 캐서 우리가 지적해야 될 내용들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에요. 나는 솔직히 대법원 판결 중에서 이렇게 속 시원한 판결 또 간만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에 대해서 판결이 나온 그 다음 날 신문들이 어떤 입장을 내놨는지 공식 입장을 내놨는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를 짚어봅시다. 31일 날 그 신문 일면 기사 제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경향신문이 13년 만에 열렸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길. 동아일보가 77년 징용의 한 21년 소송 끝에 씻다. 네, 서울신문이 강제징용 75년 한 풀렸다. 네, 한겨레가 재판거래로 지체된 정의. 징용 피해자 하늘서 웃을까. 조선일보도 광복 73년 만에 1기업 징용 피해 배상하라. 이렇게 썼어요. 뭐 제목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중앙일보는 대법 강제징용 배상하라. 한일 관계 태풍. 이거 뭐야? 이렇게 썼습니다. 딱 눈에 띄죠. 진짜 대박이네. 눈에 딱 보이죠. 의도가 딱딱 보입니다. 한일 관계 태풍. 네. 와. 다들 이제 하늘 씻었다. 이제 배상의 길이 열렸다. 막 되게 축하하고 있는데 중앙일보는 거기서 한일 관계가 갑자기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떡하냐, 우리 한일 관계에 좀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 이렇게 일면 헤드라인에 이렇게 뽑았습니다. 대단하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중앙일보는. 네.
조선 동화도 그렇게는 안 했는데. 조선도 평범하게 징용 피해 배상하라 이렇게 사실관계를 전달해 줬는데 중앙일보네. 그래도 이 정도는 뭐 태풍이 불 수도 있다. 왜냐면은 일본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 사실이니까. 그러면 뭐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노골적인 입장을 한번 또 봅시다. 이날 사설에서 이제 대단히 노골적으로 이 본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자기들의 입장을 이제 드러냈어요. 그래서 제 사설 제목이 강제징용 판결의 외교적 파장에 현명하게 대응하라. 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사실 사설 처음에는 강제 노역에 청춘을 바쳤거나 혹사와 전쟁에 희생된 피해자 및 유족이 위자료를 받을 길이 열렸다. 뭐 이렇게 평범하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피해자 입장에서 바라본 의미는 딱 요 한 줄이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일 관계를 우려하기 시작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며 판결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이렇게 일본 측 입장을 나열하더니 앞으로 한일 관계는 최악의 국면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뭐 한일 양국은 갈등이 어디까지로 확대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을 맞았다. 위안부 피해 합의를 둘러싼 논란으로 이미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기도 하다라는 말도 했어요. 일본 정부는 강제 동원이 불법 식민 지배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후 진정한 사과 자세를 취하지 않아 이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라고 잠깐 일본의 책임론을 거론했으나 이내 다시 우리 정부를 겨냥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 역시 한일협정 체결 당시 개별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모호한 협정을 맺었다는 점을 반성해야 한다. 두 나라는 모두 미래를 봐야 한다. 그러니까 이 사설의 문제점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전형적으로 말하는 양비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는 자기 입장은 전혀 없어요. 딴 나라 자기 생각은 전혀 없고 일본도 사과하지 않아서 잘못이야.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그 예전에 돈을 한번 받아 먹었잖아. 그러니 잘못이야. 그때 왜 생각을 못했어? 이렇게 두 가지 양쪽을 똑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어찌됐든 냉철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 해법을 찾아라라는 무슨 그래서 어쩌라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두 나라 모두 미래를 봐야 한다. 냉철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실질적 해법을 찾아라라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인 내용 없이 진짜 뭐라 그러죠? 이 관찰자 시점으로 옆에서 떠들어대는 헛소리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고요. 사실은 이 속에서 지금 한일 양국의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하는 그 입장 자체가 사실은 냉철하다기보다는 일본 편을 들고 있다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딱 일본이 요구하는 입장인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자, 중앙일보에서 이 피해자 관점이 뭐 보상의 길이 열렸다라는 말은 단 한마디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일본 관점을 더 많이 담은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또 다른 기자 칼럼이에요. 이번에 제목이 일본 우리의 적인가? 라는 제목이었어요. 내용도 굉장합니다. 이게 이제 분수대의 이 글의 구조가 좀 되게 짧은 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김대중 납치 사건 고정의 중앙 선데이 정치 에디터예요. 이분의 기자 칼럼이죠. 그런데 여기가 이제 처음에는 김대중 납치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김대중 납치 사건 때 일본이 우리에게 도움을 줘가지고 우리가 일본 정부에게 이제 DJ가 감사를 했다. 일본 정부에 감사하다라고 DJ가 말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김종필 얘기를 합니다. 김종필은 JP는 이완용을 자처하면서 그러저러한 얘기를 했다. 그다음에 포스코 얘기를 하면서 박태준 회장이 또 일본에게 그렇게 감사를 표했다. 이렇게 세 가지. DJ와 JP와 박태준 회장 세 명이 다 일본에게 감사를 표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옛 얘기다. 한일 관계가 과거사, 특히 일제강점기 기억으로 압도되는 요즘 듣기 어려울 얘기이기도 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 세 사람이 이렇게 그 과거에 감사를 표했대 일본에. 이건 이제 옛 얘기가 되어버렸다. 어느덧 빨갱이 꼴보수보다 친일파란 비난이 더 무서운 세상이 됐다. 지일파도 친일파로 등치되곤 한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 대법원 동향의 비판적인 한 전문가는 가족들이 제발 공개 발언을 하지 말라고 한다고 했다. 겁먹는 게다. 침묵의 나선이다. 우리의 과거사 기억은 그 사이 더 선별적이 된다.
그러면서 우리의 과거사에 대한 기억이 선별적이 된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조선왕국을 침입한 청해 오만반자함이나 중공군의 6.25 참전은 좀처럼 거론되지 않는다. 이래서야 국가 이익을 제대로 계산해낼 수 있겠나? 일본의 옹졸함을 탓하더라도 나, 당신, 우리는 냉정해져야 된다. 그리고 물어야 한다. 현재의 일본이 우리의 적인가? 이분은 친일파 수준을 넘어서서 그냥 일본이야. 이게 우리라는 말을 당신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가 과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나보고 자기랑 나랑 우리라고 말하는데 난 이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라 생각 별로 안 든다는 거예요. 이 글을 봤을 때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라는. 글 자체도 이상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글도 좀 이상하게 쓰긴 하죠. 네, 앞뒤 말도 안 맞고. 네. 그러나 아무튼 본인 말로는 중간중간 우리가 일본에게 감사할 일 없었겠어요? 하면 있었겠지 당연히. 감사할 일이 있었고. 그리고 솔직히 박태준 회장이나 JP는 분명히 일본으로부터 인해서 이익을 분명하게 받은 사람이에요. 혜택을 받은 김대중 대통령도 당연히 그때 당시에 뭐 미국과 일본이 그 김대중 납치 사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분을 돌아가시지 않게 한 건 분명히 맞는 말이니까. 사실은 미국 때문이죠. 네네. 네. 예,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사안이 있으면 뭐 일본 사람이 선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이 우리에게 한 어떤 국가적인 이 심각한 문제를 과거사를 다 잊어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퉁쳐 그냥? 그거랑 이거랑 지금 퉁칠 사안이야? 아니 그리고 사안이 아예 다른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을 계속 데리고 있다가는 중앙일보가 망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정말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민원연에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이 네. 민원연 활동가로 있으면은 네. 조용히 퇴사를 권유하는 안 되겠다. 글을 처음에 고쳐주다가 몇 번 그러면 안 되시겠네요. 이거 같이 일하기 어렵네요. 우리 조직을 말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의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디 가서 뭐 신문 뺏겨쓰기 하다가 네네. 이런 거 뺏겨쓰다가 큰일 납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조심하세요. 네. 아무튼 중공군 나오는 거 이거 되게 웃기다. 청나라 나오고 중공군 나오는 거 이거 굉장히. 그거 생각해내려고 얼마나 노력했을까. 네. 자, 정말 이런 헛소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있다는 거죠. 네. 중앙일보가. 네. 하나 더 있는데 1일자에 사설이에요. 위기의 한일관계 미래 향해 지혜 모을 때라는 사설을 냈어요. 이틀 연속 계속 한일관계 우려하는 사설을 계속 내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일보는 이번 재판은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77년 한을 씻어준 판결 서두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동시에 지금의 한일관계를 있게 한 1965년 수교 체제를 뒤흔드는 성격이 짙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 65년 한일 수교 체제는 일본의 정전범죄 상당 부분을 은폐하고 그 책임을 면제해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특히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위해서는 오히려 그 체제는 종식되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앙일보는 그 체제 수호에 상당한 가치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앙일보는 이어서 여기에다 지난주 조현 외교부 1차관이 한일이 합의에 조성한 위안부 재단 해산까지 일본 측에 통보했다고 한다며 향후 파장이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또한 사실 일본 입장에서 봤다고 할 수 있죠. 계속해서 징용 피해나 위안부 문제나 자꾸 일본 언론이 이런 걸 썼으면 나는 이해할 것 같아요. 일본 논리거든 사실. 왜 자꾸 거론하느냐. 한일 관계 중요하고 미래 관계 중요한데 옛날에 끝났잖아. 옛날 일 잊고 새로 시작하자가 일본 입장이잖아요. 중앙일보도 계속 옛날 일 잊고 우리 미래 관계를 더 생각해야 되는데 왜 자꾸 거론하냐라는 식으로 조금 사설을 계속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해자가 당연한 요구와 권리 행사를 하는데도 마치 분쟁을 일으킨 문제의 당사자처럼 가해자처럼 자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주목되는 건 일본 여론이 진보 보수 구분 없이 한국의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점.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자국 정부를 비판했던 아사히 신문마저 관계 전체가 무너졌다며 한국은 대통령이 사법기관 포함 모든 것을 쥐는 제왕적 권한을 가지고 있고 정치도 여론에 영합하기 쉬운 구조라고 지적했다는 걸 전달해줘요. 아니 뭐 자기네처럼 그렇게 엉망인 나라는 아니지 우리는. 나는 정말 일본보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자부심을 가져.
우리는 민주주의가 살아있잖아. 여기처럼 그냥 딱 멈춰가지고 물론 지자체가 잘 되고 뭐 일본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지만은 극우당이 거의 독재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당 독재 국가치. 자기네들 주장대로 우리 보고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정치도 여론에 네. 영합하기 쉬운 거죠래. 정말. 우리는 그러니까 여론이 있는 나라다. 그래 일본처럼 이렇게 그렇진 않죠. 솔직히 말해서. 일본에서 이 대통령의 사법 기간을 주고 있다. 막 이런 식의 거의 막말이잖아요. 거의 이 정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주에서 판결 나온 거 아니냐는 주장인데. 아니 근데 사실 또 이것도 맞는 말이야. 왜냐면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 사법 기간을 쥐고 계속 정말 그때 당시에 밀어온 거지. 그래서 이제서야 정상화돼서 정상적인 판결을 내놨더니만은 햇소리라는 거야. 그렇죠. 자기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걸 왜 인용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여튼. 근데 들어보니 맞는 얘기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잠시 그랬다. 잠시 이렇게. 그랬다. 과거엔 그랬다. 이제는 좀 정상을 하려고 한다. 이제 노력하고 이렇게. 있다. 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네요. 네. 아무튼 중앙일보가 진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데 장난 아니네.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냈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조선일보도 이 정도 수준인가요? 조선일보는 뭐 이 정도 수준이긴 한데, 네. 당연하죠. 근데 이제 저희가 비판하고 싶은 부분은 아까 우리 그 일본의 그 발언을 그대로 전달해줬듯이 조선일보도 이 일본의 막말 엄청 많이 하잖아요. 지금 막말 막 쏟아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막말을 그냥 그대로 전달해주는 게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비판을 하면 상관이 없겠는데 그냥 그대로 따옴표 처리해서 전달해주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하나 가져왔어요. 근데 네네. 조선일보에서 어떤 일본의 막말을 전해줬냐면 일본 자민당 나카소네 히로우미 의원이 한국은 국가로서의 형체도 못 갖춘 나라다라고 한 반응을 그대로 그냥 따옴표 처리하고 그냥 넘겨버렸어요. 아이고. 이게 제목이에요. 아니, 네네네. 제목이죠. 일본 연일 강경 대응 전 외무상 따옴표 한국 국가로서의 형체 못 갖춘 듯 따옴표 닫아. 이게 제목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물론 이건 일본 특파원이 쓴 보도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현지 분위기는 이렇다. 연일 강경 대응하고 있고 외무상이 한국에 대해서 국가로서의 형체도 못 갖춘 나라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제목인데 이게 뭐 이거 우리가 늘 말하는 이건 사실이지. 일본은 팩트죠. 이런 입장을 이건 팩트야. 왜곡이 전혀 없어. 그냥 일본이 이러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지금 이제 제이 씨가 말하는 것은 이런 식의 일본의 막말을 우리의 어떤 평가나 이런 것 없이 이건 특파원이니까 그 사람이 그냥 그렇게 말했다. 일본에서 이런 말이 있다라고 쏴서 우리가 이거를 대서특필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죠. 연합뉴스는 어떻게 보도했냐면 1여당 외교의 중용 판결 성토 한 국가의 몸 못 갖춰 망언 이렇게 제목에다 망언이란 수식을 붙였어요. 대부분 이런 거에는 그럼요. 망언이라고 붙여야죠. 망언이니까. 우리나라가 국가의 형체를 거의 모욕당한 거잖아요. 너네 나라도 아니야라고 한 거를 그냥 마치 자연스러운 주장인 것처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주장인 것처럼 전했다는 것 자체가 조선일보의 스탠스가 의심스럽다. 그걸 왠지 찾았을 것 같지 않아요? 그 발언을요? 누가 망언 잘하나 뭐 이런 거 찾아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로서 형체를 못 갖췄어. 정말 동의해.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적폐청산한다고 인민재판한다.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맥락과 같이 하는 거죠. 진짜. 우린 나라도 아니다. 제가 어제 이제 그 독일에서는 그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 좀 찾아가지고 보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어제 막 지적을 했잖아요 방송에서. 그런데 제가 좀 검색을 해봤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빨리 좀 누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KBS나 MBC나 독일에 가가지고 좀 취재를 해오든가 좀 해봐봐요. 이렇게 이제 누구한테 막 얘기를 했더니 누군가에게 나 얘기를 했어요. 저는 얘기했어. 그런데 독일에 이렇게 가려면은 뭐 최소한 2주가 걸린대. 그리고 미리 사전 조사를 해야 되고 뭐 어쩌고 아니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냥 찾아보면 그쵸. 나오겠지. 독일 어떻게 배상했는지. 그래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한겨레 21에서요. 2016년 1월에 보도한 게 있어요. 이거 되게 잘 했더라고요. 이게 이동기의 현대사 스틸컷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그 코너명이 이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사학자
분이시더라고요. 강릉 원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동기 씨. 이분이 이제 쓰신 글인데요. 이걸 보고 굉장히 요걸 조금 더 이 생각을 확대시켜가지고 이분이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방송에 나와가지고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분 이 기사를 막 여기저기 써가지고 이분 인터뷰해라. 이분한테 더 해달라고 해라. 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언론사는 아니다 보니까 저는 그냥 이 한겨레 20일 기사를 살짝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많이 함정에 빠지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옛날에 방적이 정부 때 한번 받았으니까 끝이다. 이런 주장을 지금 계속 많이 하고 여기서 우리가 더 달라고 하면 너무 우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너무 양심적이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그런 주장을 지금 여기서 계속 하잖아요. 중앙일보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독일은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 독일은 굉장히 빠르게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계속 이제 보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강제 노동에 대한 보상은요. 2000년에서나 받아요. 2000년. 되게 늦게 받죠. 2000년 8월에 독일에서 기억, 책임, 미래연방재단이 설립됩니다. 마치 우리 아까 위안부 재단 있었잖아요. 그런 느낌의 재단이에요. 기억, 책임, 미래연방재단. 그런데 여기에서 강제 노동에 대한 그 보상금을 엄청나게 많이 줬어요. 사람들에게. 대부분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거액의 그 보상금을 이제 수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억, 책임, 미래연방재단은요. 나치 시기 강제 노역에 몰렸던 사람들을 위한 물질적 보상을 위해서 설립된 것이고요. 그러나 이전에는 그럼 안 했느냐? 안 해서 2000년에 이런 걸 시작했느냐? 요걸 막 먹다가 시작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전후 서독은 나치 독일의 점령과 범죄로 피해를 본 나라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배상을 했대요. 먼저 1952년 9월에 당시 콘라드 아데나워 서독 총리가 룩셈부르크 협정에 서명을 하면서 이스라엘에 30억 마르크의 현물을 배상금으로 지급한 바 있고요. 유태인 희생자 단체들을 대표하는 대독 유대인 청구권 회의에서 4억 5천만 마르크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고 10년에 걸쳐서 이 약속을 이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9년에서 64년까지 서독은 11개 서방 국가들과 각기 협정을 체결해서 모두 배상금을 지급을 했대요. 그리고 75년에는 폴란드와 협약을 맺어서 나치 독일의 청구권을 가진 폴란드인에 대한 연금, 사고 기탁금, 보험 기탁금 같은 것 13억 마르크를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소련은 이미 그리고 동독으로부터 전쟁 배상금을 대신해서 공장과 자본 설비를 이전에 간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동독으로부터 다 가져갔대요. 그리고 통일이 된 다음에 독일은 다시 소련에게 180억 마르크를 보상금으로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서독에 거주하는 나치의 희생자 집단들, 특히 유대인을 비롯해서 정치나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물질적 피해 보상 조치가 이제 부족하다라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은 53년 10월 1일 연방보상법과 56년 연방보상법으로 또다시 이것을 또 조치를 해서 계속 희생자 범위를 넓혀갔대요. 그러니까 애초에는 유대인 이 정도였는데 계속 희생자 범위들을 넓혀가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독일이 이렇게 오랜 배상 정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시, 동성애자, 탈영병 그리고 강제 노동자는 계속 수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이유는 탈영병에 대해서는 그래도 뭔가 배신자다라는 생각?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강제 노동자 같은 경우에도 이게 강제 노동인지 아니면 부역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합의가 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강제 노동 전력은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것은 조국에 대한 배신이나 나치에 대한 동조의 증표로 간주됐기 때문에 배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 라고 보는 시선이 우리로 치면 친일이다. 그렇죠. 그렇게 보는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것도 다 해줘야 된다라는 이제 결론이 이르렀다고 합니다. 특히 이 1900년에 아까 말한 그 법인이 설립된 이유는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징용 노동자들이 대부분
돌아가시고 있다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10중 9이 이미 사망한 상황에서 그냥 무조건 보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국내 압력에 직면해서 독일이 98년에 그러니까 그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이 좌파 연립 정부가 당시 구성됐는데 이때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해야 된다 해서 2000년에 법인을 설립을 해서 이렇게 배상을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이 배상에서는 2001년 6월 15일 처음으로 보상금이 지급됐고 2007년 6월 12일 공식적으로 모든 보상이 지급 완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230만 명이 보상금 지급 심사를 신청을 했는데 165만 명이 지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로 해줬네요, 진짜. 진짜 난 이 마르크기 얼마인지 몰라서 말하기 어려운데 독일 연방정부와 기업들은 각각 절반을 부담했대요. 연방정부와 기업이. 그리고 100억 마르크를 기금을 마련을 했는데 이게 약 7조 9,7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걸 마련을 해가지고 했고요. 독일 기업들은 납부를 강요받진 않았대요. 그런데 스스로 사회적 책임에 근거해서 자발적으로 기부를 했고요. 특히 더 중요한 건 나치 시기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신생 기업들, 전후에 새로 만든 기업들조차도 기금을 납부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본인들이 어찌됐든 전쟁 이후에 그 폐허에서 다시 이렇게 기업을 만들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된 데에는 그 이전에 강제노동증 그 사람들의 노고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기부를 했대요. 기금을 납부했대요. 그 비율이 전체 6,544개의 기업 중에서 약 40%에 달했고요. 7, 80년대 이래 본격화된 과거사에 대한 집단전 학습이 있지 않았다면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독일이 잘못됐다 계속 교육시키고 우리가 잘못한 거야.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매년 뭐 사과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 기업인이나 국민 모두가 이렇게 큰 돈을 우리가 배상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마땅하다라는 인지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저런 일본의 소리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일본 아직도 반성을 안 하잖아요. 인정도 하지 않고. 지금 1억 이 배상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걸 인정하면 또 우리가 배상할 게 나올 거라는 그런 두려움, 공포인데 뻔뻔함이죠, 사실은. 중앙일보에서 옹졸하다고 했거든요. 네. 옹졸하다고? 네, 옹졸하다고 했어요, 일본이. 근데 옹졸한데 이제 미래를 위해서 다 잊고 가자는 거거든요, 중앙일보의 논리. 아니, 옹졸한 놈을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가 있어. 중앙일보는 덮고 가자, 계속 덮고 가자. 물론 돈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돈 때문도 아니고요. 정말 이건 우리 국가의 자존심인 거예요. 맞아요. 중앙일보도 옛날에 TBC 뺏겨가지고 그 한을 못 잊어서 JTBC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럼 뭐해. 지금 자기의 이 인권 감수성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네, 지금 JTBC와 중앙일보가 싸우고 있는 형상. 진짜 그러네요. 네. 아무튼 간에 제가 이거를 굳이 이렇게 시간을 잡아먹고 길게 말씀을 드린 건 어딘가에서 더 좋은 보도들이 나오기를 이제 기대하며 일단 우리가 아쉬운 대로라도 네. 그 논리에 빠지지 말자. 과거에 한번 배상했으니까 끝. 이건 햇소리다. 그리고 정말 사과는 받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것이 또 맞아요. 원칙이고요. 좀 이렇게 좀 독일처럼 이렇게는 못할 망정 우리가 이게 뭡니까 진짜. 그러니까요. 중국도 다 배상받고 미국한테는 막 사과하고 난리치는데 우리한테는 이렇게 뻔뻔한 행동을 하는 우리를 일본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현명한 거지. 지금 자제하자. 우리 그냥 중국은 얘기하고 지금 독일 얘기해도 모자랄 판에 중국은 욕 안 하고 왜 일본 욕하냐고. 진짜 생각하니까 진짜 나쁘네요. 이렇게. 그렇죠. 나쁘죠. 기사를 읽어봤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좋아하는 따옴표 하려면은 이런 거 하세요. 일본인 작가 중에 제가 좋아하는 모라카미 하루키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일본이 주변국에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 네. 그리고 사과는 그 받는 사람이 됐다고 할 때까지 해야 한다. 그러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거 따옴표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국가 형찰 못 왜 가졌다. 이런 인터뷰를 모른 척해? 그러니까요. 아무튼 우리 조중동은 정말 심각합니다. 심각해 진짜. 에휴. 당신 주위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시민단체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단체인가요? 실수를 하면 인정할 줄 알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그런 단체 아닌가요? 늘 좋은 언론을 만들기 위해 원칙을 지키는 예측 가능한 단체. 그런 단체가 믿을 수 있는 단체입니다. 언론이 미래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이제 조선일보의 또 다른 짓을 하나 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네. 요거 이야기해보죠. 요즘 또 우리한테 자꾸 전화가 와요. 환경단체들에서. 자꾸 전화 와서 뭐 해달라 합니다. 네. 그래갖고 제가 우리 민원연에서 환경 관련된 모니터 전문가랍시고 제가 하나를 또 딱 추천했죠. BW. 뭐 다 전문가 아닙니까? BW는? 사회 전반. 모든 전문가. 아니 BW를 제가 반드시 보내는 곳이 두 군데 있는데요. 일단 환경 관련된 제가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환경은 뚝 띄어서 여기 환경은 앞으로 다 나가 하고 두 번째는 통일 관련해서 좀 제발 왜냐하면 유난히 BW가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대북 문제, 통일 관련된 문제 요것에 대해서 본인이 정외과 나왔다고 해가지고 유난히 아주 천착합니다. 이 주제를. 그래서 요거는 제가 두 개는 반드시 전문가로 키우려고. 민원연의 환경통일부 장관. 네네. 그런 사람이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BW가 바쁩니다. 그런데 보고서들이 촉속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요 관련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지난달 30일 문재인 정부가 군산 새만금 간척지에 태양광 3기가와트, 해사풍력 1기가와트에서 4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자본 10조 그리고 뭐 정부 예산 5,680억 지원해서 원전 4기와 맞먹는 전기를 생산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으로 정부가 이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는 3020 이행 계획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론의 반응도 이제 엇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제 무조건 뭐 탈원전이 옳다, 뭐 재생에너지가 선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떤 이 문제를 비판함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정부 정책을 비판함이 있어서 적어도 사실관계에 기반해서 해야 되는데 뭐 지나치게 과장을 하던가 아니면 거짓과 사실을 약간 교묘하게 섞어서 호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저희 기본 입장이거든요. 근데 조선일보가 이걸 비판하면서 너무 이렇게 과장된 얘기하고 왜곡된 표현을 많이 써서 이제 저희가 이제 비판하려고 보고서를 쓴 겁니다. 네. 네. 무슨 내용인가요? 이 조선일보가 한 말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뭐 어디까지가 과장된 표현인지를 좀 찾아봤는데요. 사설 저희 원 제목은 10월 30일 날 나온 바다 메워 태양광 패널 깐다는 나라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태양광 발전을 한다고 하루 걸러 축구장 하나 넓이의 숲이 사라지고 있다. 전국 저수지 3,400곳도 태양광 패널로 다 덮겠다고 한다. 새만금의 태양광 패널이 1,000만 개가 더해지게 된다. 네. 현재 새만금엔 35.1제곱킬로미터가 매립 완료된 상태다. 정부가 짓겠다는 새만금 태양광 단지는 30.2제곱킬로미터다. 지난 28년간 10조 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자해 확보한 간척지 대부분을 태양광 용도로 쓰겠다는 것이다. 라고. 큰일 났네. 큰일 났죠. 저는 어떻게? 군산 가보셨나요? 아니요. 군산 가보시면 정말 넓거든요. 거기가 그 간척지가. 네. 정말 활주로처럼 이렇게 뚫려 있어요. 길이. 그럼 양옆으로 다 공터예요. 지금 다 공터인데. 그걸 다 덮겠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맥락은 그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거기다 패널로 다 덮어? 무서워. 무섭죠. 저도 이거 그려봤어요. 야, 그 넓은 땅에 어떻게 패널을 다 지어? 약간 이렇게 들리잖아요. 누구나 들어도 그렇게 들렸는데.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팩트는 이게 너무 과장된 표현이다. 아, 그래요? 덮는 건 아니다. 다 덮는다며? 다 덮진 않죠. 당연히 어떻게 다 덮어요, 그 넓은 땅에다가. 아니, 다 덮는다며. 아니요, 그러니까요. 우리 조선일보는 사실과 이 과장을 약간 섞었는데 네. 사실이에요. 여기 나온 것들은 다 덮는다는 표현만 문제지 나온 숫자는 다 사실이거든요. 어떤 게 사실이냐면 지금 새만금 간척지의 전체 면적은 35.1이에요. 이거 맞는데 근데 새만금 간척 이게 완료된 게 아니거든요. 이게 91년부터 사업이 시작했지만 공사가 너무 더디게 진행되다 보니까 아직 완료가 안 됐고 이제 앞으로 이제 2022년까지는 총 409제곱킬로미터까지 매립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척 토지 291, 담소 118 해서 이렇게 확장을 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해서 그 중에서 38.29제곱킬로미터를 매립 그 태양광 패널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면적지의 10분의 1 정도. 정확하게 9.36% 부지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짓겠다는 거죠. 10분의 1? 네, 10분의 1 정도. 적어도 덮겠다라는 표현은 아니 아까 전에는 거의 뭐 새만금 간척지에다가 다 그냥 공장 하나도 안 들어오고 다 전부 다 태양광 패널을 짓는 것처럼 묘사를 했지만 사실은 10분의 1밖에 안 된다. 면적은. 그리고 이 10분의 1이 어떤 거냐면 정부는 유휴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는 땅을.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일부 용도 제한 지역과 유휴지, 방수제와 저류지, 바다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새만금 개발청은 소음 고도 제한이 있는 공항 인접 지역, 개발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이제 그런 땅이 많긴 할 거야,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독일 브란데부르크 주에 있는 노이 하르데베르크 태양광 발전소가 있나봐요. 여기 어떻게 돼 있냐면 그 활주로가 있잖아요. 활주로 양옆에는 건물에 들어설 수가 없잖아요. 법적으로 들어설 수가 없어요.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노는 땅이잖아요. 그 드넓은 대지가. 그런데 활용해서 거기다 태양광 패널 지으면 일석이조잖아요. 활주로도 운영하고 태양광도 하고.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전철 선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양옆에 못 지어요. 전철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다 패널 깔고. 그러면 일석이조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노는 땅에다 태양광 패널을 짓겠다가 정부의 입장인데 조선일보는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새만금 감척지를 어떻게 태양광 패널 다 덮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따지고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과장되게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어떻게 기자가 돼가지고는 이렇게 사실관계를 확인을 안 하고 이런 어떤 특정 뭐 국회의원이 좀 오바를 할 수 있잖아. 쇼를 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확인은 해야 되잖아. 지금 조선일보 그 원문들을 보면 기사 내용들을 보면 완전히 오버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도 있죠. 축구장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아까 처음 읽어드렸을 때 하루골로 축구장 하나의 넓이 숲이 사라지고 있다고 되게 충격적이거든요. 하루골로 하나. 축구장 축구장 그 큰 게 나는 진짜 그러면은 이 정부 진짜 가만 안 둬. 만약에 숲을 그쵸. 하루에 하나씩 축구장만 한 거를 그러니까. 없애버리고 뭘 한다면은 그건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정신이 나간 정부 그쵸, 아니겠어요? 그쵸. 아니 환경을 위해서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 숲을 다 없애버려. 그런 게 말이 돼. 근데 이런 말을 해놓고 이거를 버젓이 어떻게 이제 검증이 안 됐다 이런 거죠. 어떤 국회의원의 한 말만 따왔고 그리고 저수지도 태양광 패널을 덮겠다는 표현도 되게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저수지를 덮는 게 아닌가. 저수지 일부 지역에다가 이제 짓겠다는 거예요. 다 덮으면 당연히 강물 다 썩죠. 그게 덮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부에다가 설치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다 덮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야 말도 안 되는 그 반응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환경 파괴를 더해? 상식 있나?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라는 점. 네. 아니 근데 축구장 하나는 그게 뭐 어떻게 된 거야? 진짜 이렇게 말했다니까. 태양광 발전. 근데 이게 그 박맹우 의원이 이렇게 말을 한 거야. 탈원전 이후 온 국토가 태양광 광풍에 지난해에만 축구장 190개 규모의 숲이 사라졌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 말을 딱 하니까 요 말을 가져다 그냥 그대로 쓴 거지. 대체 어느 동네 어느 숲이 이렇게 사라졌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전혀 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게 없어요? 그냥 네. 그냥 그 이 국회의원 박맹우 나더라도 아니지 사라졌다라고 말했다니까. 그러니까 박맹우 의원이 이렇게 말한다라고 했으면 또 팩트야. 그렇잖아요. 근데 박맹우 의원이 이렇게 말한다가 아니고 그냥 지금 태양광 발전을 한다고 하루 걸러 축구장 하나의 넓이의 숲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조선일보가. 저는 이거는 이 사설 쓴 사람 정말 정신이 나갔구나. 굉장히 걱정스럽다. 이렇게까지 이것도 제가 이런 분이 우리 민원연에 들어오시면은 미안하지만 면접에서 탈락하는 거 아닙니까? 미안하지만 안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시죠. 이런 분은 저기 광고회사나 이렇게 약간 과장해도 되는 그런데 글 쓰는 거. 과장 광고. 거기도 과장 광고로 걸려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크게 과장하면 안 되고 약간 적당한 과장 광고를 허용해 주니까 웃기잖아요. 또. 아무튼간에 심각한 지금 이게 한두 개가 아니야 보니까 다 거짓이야 거짓. 세 꼭지 정도 더 있는데 하나 더 살펴볼게요. 조선일보가 어떻게 말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5월 새만금을 방문해 황해권 경제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그 이후 공청회 등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 한 번 없이 갑자기 태양광으로 뒤덮겠다고 한다. 또 나왔어요. 뒤덮다. 10조 원이란 엄청난 돈을 들여 바다를 매립해놓고 그곳을 농지나 공단, 관광사업이 아닌 고작 태양광 패널로 덮는 나라는 세계에 없을 것이다. 주민들이 배신감을 느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해요. 뭐 실제로 이제 민주평화당에서 이제 반대를 목소리를 내고 있긴 한데, 근데 약간 이 조선일보 주장은 자기들이 논리를 만들어 놓고 약간 반응을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광을 뒤덮겠다고 하면 새만금 감척지가 덮겠다고 하면 어떤 주민이 환영을 해요 거기다가. 그렇죠. 원래 공장 들어서기로 했었는데, 근데 정부의 입장은 공장 들어서는 건 들어서는 거고 그 유휴부지에 태양광 패널 짓겠다. 아까 그 얘기 계속 나오는데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그 입장 하나도 안 듣고 야 너 태양광 다 공장 어디다
공장 짓겠다는 거 취소하고 왜 이걸 하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 입장은 새만금 황해권 경제 중심지로서의 기능하는 계획은 그대로 간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다. 새만금 종합 계획이 바뀐 건 전혀 아니다라고 계속 반박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10% 정도 땅에다만 태양광 패널을 짓고 나머지는 이제 공장, 뭐 농지 이런 걸 쓰겠다는 게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실 새만금이 계속 난처한 게 그 기업 투자가 계속 취소되는 형태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도 2011년에 새만금에 7조 6천억을 투자해 그린 에너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지만 2016년에 계획을 철회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 속에서 그러면 좀 태양광 패널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자라고 정책을 내놨는데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삼성을 좀 비판해 주지 그러냐. 그러니까요. 왜 약속 어기냐 이렇게 비판하니까 비판할 수 있지만 좀 그래도 최소한 좀 양심을 가지고 비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아무튼 지금 사례가 한두 개가 아닌데요. 네. 네, 우리가 지금 4개를 팩트 체크를 했는데 이걸 다 말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아무튼간에 굉장히 사실은 거의 가짜 뉴스에 가깝게 주장을 하고 있다. 가짜 뉴스? 오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어서요. 저희가 아까 말한 그 BW가 나가는 토론회 이게 태양광 관련된 토론회가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 환경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뿐만 아니고 전체 에너지에 대한 토론회 2개가 다 여기저기서 막 열려요. 하나는 국회에서 열리고 하나는 환경단체들에서 하자라고 해서 지금 혼자서 이거 2개를 다 나가서 언론의 보도 행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언제 나가십니까? 내일 나가시나요? 이번 주에 한번 나가고 다음 주에 한번 나가고 그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뭐 그래서 한번 BW 불러서 나가기 전에 한번 썰을 풀어보라고 여기에서 그렇게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미련검택님, 그 미련의 홈페이지 공지사항 보니까 올해 좋은 보도와 성유보 특별상 후보 봤던데 혹시 회원들이나 비원들도 추천 가능한지 궁금하다. 당연히 추천하셔야지 되고요. 네. 민주시민 언론상과 성유보 특별상은 늘 추천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이거는 가능한데 올해 좋은 보도상은 올해 처음으로 추천을 받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마음대로 뽑았는데요. 올해는 추천을 각 단체, 자천, 타천, 개인 뭐 누구든지 해도 된다라고 해서 열어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올해 딱 눈 감고 올해 가장 인상적인 보도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지만 이게 구분이 내가 여기다 어디다가 추천해야 될지 모르겠어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도 너무 많고 상 안에 분야도 많아요. 올해의 좋은 보도상은 신문, 방송, 온라인, 그다음에 시사 프로그램, 대한미디어 이렇게 5개 분야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나는 지금 셜록이 좋단 말이야. 그럼 이게 대한미디어야 아니면은 온라인이야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럴 땐 저도 지금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주세요. 그럼 저희가 갈라치기를 그러니까 저희가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볼게요. 그렇게 해서 정말 헷갈리는 게 대한미디어예요. 이게 온라인으로 그냥 넣어서, 그러니까 온라인과 대한미디어의 구분은 뭐냐면 정말 그러니까 완전히 처음 생긴 그런 언론사들 있잖아요. 스타트업. 그걸 우리가 대한미디어로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셜록을 거기다 넣어야 되는 게 아니야. 아니면 뉴스타파랑 협업을 했기 때문에 뉴스타파와 셜록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넣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혼동되더라고요. 이거는 근데 심사위원회에서 그때그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요. 그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셜록 이렇게 해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회원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련곰탱님, 어제 잘 들었습니다. 400회가 되었군요. 라고 하면서 CBS 그 김현정 뉴스쇼에 변상욱 대기자님이 대타로 나오실 때 들었는데 민원연 이사님이셨군요. 그나저나 연세가 많으셨다는 건 놀랍네요. 트위터도 활발히 활동하시는 멋진 변상욱 대기자님이시네요. 라고 하셨어요. 자, 뭐 다른 내용들은 저희 방송에 대한 이야기라 오늘 지금 댓글이 많아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편 천재 이정일 PD님 대단하시다. 아유, 또 꼭 끼어들어요. 깔때기. 감사합니다. 네. 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님께서 400회 강제 축하 멘트 저희 편에 대해서 10,000원을 후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김어준님께서 400회 축하. 김어준은 안 왔지만 김어준님께서 이렇게 축하를 해주셨네요.
또 내 마음의 풍군님. 저도 새날 듣고 오늘부터 1일입니다. 새날 응원하는 마음으로 미탈도 열심히 청취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토토로가 귀엽다님도 민원년 탈곡기 새날 광고 듣고 구독 빡 하셨습니다. 네, 다들 감사하고요. 2000-386님이 동아투이 조형물 건립 후원 계좌 좀 올려주세요 하셨는데요. 아직 이게 정확한 그 펀딩 뭐 이런 게 아직 안 나왔어요. 네. 근데 제가 나오면 당연히 여기 올려드리고 광고도 하고요. 저 광고도 하나 지금 그 녹음해가지고 요거 좀 하자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빨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0회 축하드립니다. 4440416님께서 모든 활동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했습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잠시 나갔다 들어왔는데요. 빼빼로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우리 4440416님께서 보내주셨음을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제가. 에둘 아빠님께서 또 399화 1,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손님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네, 구독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아, 그렇습니까? 네. 순위를 좀 올려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위를 올리면? 모르겠습니다. 다운로드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충실하게 우리가 이제 감시해야 되는 언론들 쭉 보고요. 뭐 그날 계속 하다 보면 나올 거예요. 순위가 네. 언젠간 나오겠지요. 네. 그러면은 민원년 미디어 탈곡기 내일도 내일은 BW가 출근을 합니다. 오늘 휴가거든요. 근데 내일 같이 시방이 이야기도 하고 이것저것 전해드릴게요. 민원년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9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후원 한번 한다고 언론이 갑자기 바뀌기야 하겠어요? 하지만 지나보면 알걸요? 매달 하는 후원이 언론을 어떻게 바꾸는지. 좋은 활동이 쌓인다. 좋은 언론을 만든다. 민주언론 시민연합.